신용 데이터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계 모델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고민은 어떤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불량 신용 고객일까? 도대체 몇 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회사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대출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개인 신용 예측은 은행, 신용카드, 캐피탈 등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대부업의 핵심은 대출된 돈을 정해진 기간에 정확하게 회수하는 것이 회사의 수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1000명의 신용 관련 기록과 변수를 담고 있는 독일 은행의 신용 자료입니다. 파일은 독일신용.txt. 자, 여기에서 목표 변수, 목표 필드, 종속 변수는 신용 상태인데 대출금을 잘 갚는 700명과 대출금을 잘 갚지 않은 나쁜 신용자 300명의 정보가 1 언더바 양호, 2 언더바 불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신용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인구사회적 속성과 금융 상태를 보여주는 20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연속형 변수가 7개, 범주형 변수가 13개. 그래서 이런 20개 변수는 수표 계좌 여부, 거래 개월수, 대출 이력, 대출 목적, 대출 금액, 저축 계좌 상태, 근무 기간, 현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죠. 가처분 소득 중 할부 상환 비율, 가처분 소득 중에서 할부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결혼 상태, 현재 성별 결혼 상태입니다. 공동대출 보증인, 유무를 나타내고 있고 거주 연수, 현 주택에 거주한 연수, 자산 상태, 연령, 기타 할부 상환 계획, 기타 할부 상환 계획의 상태, 주거 상태, 당행 대출 건수, 현재 당 은행에 몇 건이나 대출을 하고 있는지, 직업, 부양 가족 수, 휴대폰 유무, 외국인 여부 등의 변수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스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파티션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티션 노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만큼 좋은 모델인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델 생성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이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하는 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트레이닝 데이터와 파티션 데이터는 서로 디스조인트해야 됩니다. 같은 데이터가 양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데 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즉 확인 데이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과 테스트 두 개의 데이터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트레이닝, 테스트, 밸리데이션 등의 세 개의 데이터 셋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티션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러를 띄워서 한번 이와 같은 스트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시만요. 자, 소스 노드를 이용을 해서 독일 신용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독일 신용 데이터는 독일 신용.txt니까 물론 텍스트 파일을 부르는 변수 파일 노드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는 C에 데이터 1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신용.tx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신용.txt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읽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유형 노드를 연결해서 각각의 필드가 이 측정 수준을 우리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 역할을 지정하게 됩니다. 측정 수준은 기본적으로 문자 데이터, 문자 필드는 범주형, 숫자 필드는 연속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값읽기를 했을 때 정보가 제대로 읽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명목 데이터는 서로 다른 값이 두 개면 이제 플래그로 얘가 인식이 되고, 이렇게 휴대폰 유무는 플래그, 외국인 여부도 플래그, 신용 상태도 플래그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수표 계좌 여부 같이 이렇게 여러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명목형으로 인식이 됩니다.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 거래 개월 수는 이제 가장 작은 거래를 한 고객이 4개월, 가장 오래 거래한 고객이 72개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로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용 상태가 바로 목표 필드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즉 범주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면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도록 할 텐데, 우선 앞에서 얘기한 파티션을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의 일부분을 모델링을 사용하는데, 또 일부분은 그 모델을 검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작업에 가면 파티션을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디폴트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파티션과 테스트 파티션. 디폴트는 50%를 트레이닝 파티션으로, 50%를 테스트 파티션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면 파티션 노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파티션 노드는 유형 앞에다가 연결해도 되고 유형 다음에 연결해도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파티션 노드를 유형 앞에다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이 파티션이라는 필드가 모델링에서 역할을 파티션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링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건데요. 오각형의 로지스틱 회귀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는 모든 입력 필드를 다 사용하는데, 입력 필드가 너무 많으면 모델링이 복잡해집니다. 모델이 복잡해지니까 여기를 후진 단계 선택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범주가 1 언더바 양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언더바 양호가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2 언더바 분량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모델은 분량 모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델링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모델이 생성이 되죠.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어진 모델을 확인해 볼까요? 모델을 만들어 보면 아까 우리가 1 언더바 양호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1 언더바 양호는 그러니까 참조 범주 모델이 되고요. 2 언더바 분량에 대한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형 필드인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정보에 따라서 즉 이와 같은 개수가 붙어서 분량을 예측하는 식이 되고요.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각각의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량 여부를 예측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출력 탭을 연결하시고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LP 신용 상태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L 신용 상태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LP 신용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서 양호로 예측하면 예측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 LP는 확률의 개념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 앞에 예측한 범주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양호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LP의 값이 큰 모델일수록 더 높은 값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여기 그 고급 탭에 분석 탭에 가셔서 이렇게 예측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고 이 원시 성향 스코어를 선택을 하면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이렇게 상대적인 예측 변수의 중요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 예측 모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저축 계좌 유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 기타 할부 상환 기간, 수표 계좌, 거주 년수,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 분량 모델의 중요한 입력 필드 혹 예측 변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델링의 결과를 아까 수행을 해보면 아까의 처음의 결과와 달리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하나 더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LRP 신용 상태를 이것을 이제 원시 성향 스코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이제 분자인 분량의 스코어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앞에 LP 신용 상태라는 것은 양호로 예측했으면 양호의 확률이 되고 분량을 예측했으면 분량의 확률이 되는데, 이 LRP 신용 상태는 양호와 분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분량의 확률이 쭉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LRP가 0.5보다 큰 것을 우리는 이제 분량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양호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LRP는 이분형 로지스틱에만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다학 로지스틱에는 이 원시 성향 스코어라는 게 없습니다. 다학 로지스틱은 이분형 로지스틱을 여러 개 해갖고 각각의 확률, 범주별 확률을 구해서 가장 높은 확률의 범주로 예측하는 것이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라는 게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모델이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 탭에 고급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자, 여기 OGB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OGB가 여기 EXP 베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OGB는 거래 개월수와 같이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 연속형 필드인 경우에는 이 OGB를 거래 개월수가, 여기는 단위가 한 달이죠. 1개월 증가함에 따라 양호의 가능성 대비 불량일 가능성이 1.046배만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은 거래 개월수가 커질수록 불량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1보다 큰 값은 이 거래 개월수가 커질수록 불량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1이라는 얘기는 거래 개월수가 불량에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046이니까 거의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범주형인 경우에는 이게 범주가 네 가지 범주죠. 수표계좌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그 자기압 수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 계좌가 없다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는 거고요. 수표 계좌의 이 잔고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로 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표 계좌가 이 50만 원 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50만 원 이하의 돈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고, 50만 원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범주를 우리가 기준 범주로 합니다. 기준 범주로 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불량 가능성이 높은지를 배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수표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러한 고객은 수표 계좌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불량일 가능성이 7.6배만큼 높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수표 계좌의 잔액이 50만 원 이상 있는 고객은 수표 계좌가 없는 고객에 비해서 불량 가능성이 2.6배만큼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표 계좌, 카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신용 상태가 좋은 거죠. 부채가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그 부채가 항상 마이너스로 달리고 있으면 갚아야 될 돈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불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주형 필드인 경우에는 한 범주에 대비 얼마만큼 불량 가능성이 몇 배만큼 높다,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서 전반적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분석 노드를 연결합니다. 이 분석 노드는 우리가 분류 모델인 경우에는 보통 일치도 교차표와 성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 매트릭스 AUC나 지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시고 실행을 딱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1 언더바 훈련 데이터와 2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1 언더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 2 언더바 테스트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즉, 이 데이터는 모델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데이터고요. 이 언더바 테스트는 우리가 홀드아웃으로 빼놓은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 데이터를 빼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있는 데이터를 빼놓고 앞에 훈련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확성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보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한 거죠. 자, 정확도가 71.3%, 71.73%, 그 다음에 오브일 부정확도가 이제 틀린 비율이 28.2% 정도의 모델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양호로 얼마큼 잘 맞췄는지, 불량으로 잘 맞힌 이 개수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빈도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능이라는 것은 적은 데이터로 더 좋은 성능을 분류를 했으면 좋은 성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호의 데이터가 700명이고 불량의 데이터가 300명이었죠. 전체 데이터가. 그러니까 50%니까 학습한 데이터도 양호의 데이터가 347명이었고 불량의 데이터가 166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비슷하면 적은 데이터로 학습해서 동일한 분류 성능을 보인 쪽을 성능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호의 성능에 비해서 불량의 성능이 높은 모델입니다. 0.6으로 더 크죠.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분량을 분량으로 잘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의 성능이 조금 높은 모델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AUC나 진위지수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분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UC까지 0.751, 보통 통상적으로 0.5는 넘어야 되는 거고요. 0.7이라는 것은 이제 랜덤으로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것보다 약 25% 정도 더 분류를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AUC는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익도표라는 것을 우리가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도표를 연결하시고 우리가 이익도표를 그리는데 이 이론상의 최고 좋은 최적 예측선을 포함하는 걸로 이익도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가 이익도표니까 이 최적 예측선 포함만 클릭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왼쪽이 훈련 데이터, 오른쪽이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은 이론적으로 최고의 모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각선의 이 곡선이 딱 붙어버리게 되면 최악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델은 요렇게 될 때 이제 사실은 게인은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찍어서 양호일 가능성과 불량일 가능성 반반이라고 놓고 보면 모델이 하나도 제 성능을 못 발휘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사각형서부터 이렇게 면적이 바로 AUC, 에어리어 언더 커브, 곡선 아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AUC 면적이 0.7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딱 파란색이 이루는 면적의 약 반 정도 되기 때문에 0.5 플러스 0.25, 대략 0.75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썩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모델도 아닙니다. 그 정도 한 평범한 수준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아까 테스트 데이터의 그 분류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 노드를 하나 주시고 선택 노드 레코드 작업의 선택 노드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만을 추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티션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필드가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 따옴표 혹은 더블 따옴표를 하시고 이 언더바 테스트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언더바 테스트.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만을 추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만을 추려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포표로 확인해 보시면 파티션에서 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만 추려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교차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사각형의 교차표를 이용해서 실측치와 모델이 예측한 것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에는 실측치, 실측치는 신용 상태가 되겠고요. 열에는 예측치를 넣습니다. 그래서 $L 신용 상태. 그 다음에 여기 외형에 가서는 이제 행 %와 행렬 합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이 실측치예요. 실측치를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분석 노드를 사용했을 때 그 아웃풋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분석 노드를 수행한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분석 노드를 수행한 결과하고 이 아웃풋하고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17명. 이쪽은 이제 실제가 여기 보시면 파티션에 304명, 그 다음에 43명, 102명, 64명이 나왔죠. 그래서 304명, 43명, 102명, 64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쉽게도 비율이 안 나와서 비율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호를 이 모델이 잘 식별하는 정확도는 87.6%가 됩니다. 87.6%. 그다음에 불량으로 잘 식별하는 비율은 3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 모델은 불량으로 잘 식별을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양호로 많이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량으로 잘 식별해 줘야지만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 닫으시고 그래서 모델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한번 모델을 조금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모델을 옆으로 이렇게 좀 옮겨 주시고 얘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선택 노드를 이용해서 우리 우선 훈련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이제 훈련 데이터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훈련 데이터에서 만약에 양호와 불량의 상태를 한번 분포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용 상태를 이렇게 따져 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불량이 데이터가 좀 적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불량이 좀 더 잘 식별이 안 되고 훨씬 관측치가 많은 양호를 좀 더 많이 식별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증폭 노드를 사용합니다. 균형을 맞춰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증폭을 하고 증폭된 상황 하에서 이렇게 분포표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양호와 불량이 일정하게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학습된 모델이 양호와 불량을 좀 더 잘 가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신용 상태에 우리가 아까 학습하듯이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수행을 하면 자,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델은 아까하고는 좀 다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자, 이렇게 이쪽에다가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두 모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모델과 두 번째는 즉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케이스 가정을 조정해서 만든 모델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모델의 정확도는 71.7%, 두 번째 모델의 정확도는 70.3%로 다소 이 모델이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떨어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AUC 값을 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AUC 값은 오히려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불량으로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모델에 대한 우리가 성능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실행을 하면 자,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여기 두 번째 모델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모델이 약간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아까 AUC 값이 더 크게 나왔던 거는 첫 번째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 쪽으로 요만큼
이득 성능을 더 가져다 주는 모델이란 뜻이에요. 실제 성능이 좀 더 좋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모델에 이렇게 교차표를 봤을 때 이 분량을 분량으로 잘 식별해 주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교차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단 두 번째 모델은 예측값의 필드명이 $L이 아니고 $L1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보면 아까 첫 번째 모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이 첫 번째 모델의 결과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모델은 전체적인 분류 성능은 높을지 몰라도 이렇게 분량으로 잘 예측을 못 해주죠. 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이렇게 분량으로 잘 식별해 주죠. 아까보다 무려 38%의 정확도에서 이제 65%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의 모델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최종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이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는 우리가 독일 신용 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독일 신용 뉴라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보시면 자,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도 신용 상태가 없습니다. 아직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발휘했으니까 두 번째 모델을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이 두 번째 모델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신용 상태에 대한 예측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양호로 예측되고 두 번째 양호, 세 번째 양호, 네 번째 불량. 그래서 이쪽에 불량 가능성 점수가 나와서 똑같은 불량이라 하더라도 이 불량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 대출을 해줬을 때 더 위험한 고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측 결과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불량과 양호를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양호 불량의 비율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약 57%를 양호하다고 예측했고요. 42%를 이제 불량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여기서 생성된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코어를 실제 예측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LRP가 바로 스코어가 되겠고요. 여기 색상을 이제 결과 신용 상태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쪽 신용 상태 점수가 0.5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불량으로 예측을 하고 신용 상태가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양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원시 성향 스코어를 이용하시면 LRP를 이용해서 아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실제적으로 요거를 데이터를 확률을 LRP를 가지고 이렇게 신용 상태를 패널로 나눠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구분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0.5를 기준으로 실제 나누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독일 신용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자,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이탈 스코어에 관련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현재 계약을 해지했는지 유지를 했는지 이 보험 계약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별, 운전 유무, 부활 유무, 계약 시기, 계약자 연령, 납입 기간, 보험 기간, 주 보험금, 납입 횟수, 총 횟수, 부활 횟수, 연체 횟수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연 이 계약이 향후에 해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 결과를 아는 현재 상태를 놓고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스코어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실전적인 문제는 이제 케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예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이 브레스트 캔서 위스콘신 그 병원의 유방암과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건 앤 멀리건트라는 이제 두 종류의 암이 있는데 그 진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두 종류의 유방암을 이제 식별하는 그런 예제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는 breastcancer.xls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종류의 유방암을 식별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로지스틱 모델링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음성 인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녹음 데이터죠. 녹음 데이터의 여러 가지 파형과 이런 처리를 했던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자와 여자를 식별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제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voice.csv로 돼 있고 이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남녀를 식별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